네, 안녕하십니까? 네, 2시 정시가 되어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유한리인에서 이제 일본 안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 비즈니스의 이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많은 IT 기업들이 일본 진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도 진출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좀 늘고 있으면서 좀 한국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상당히 일본 사업에 관심이 또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좀 일본 진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이라는 나라 내지는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편하게 이제 교양 위주로 좀 들을 수 있는 웨비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경력의 상당 부분을 주로 제일교포라든가 일본계 기업의 법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왔었고요. 일본계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도 경험을 해봤고, 또 최근 한 3년 정도는 이제 뭐 스타트업의 일본 지사에서 일본 현지에서 영업이라든가 경영에도 관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법조인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일본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편하게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좀 경험을 좀 이제 얘기 드리고 또 좋은 어떤 교류의 좀 자리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총 네 가지 항목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요즘 일본 진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한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어떤 점들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법조인들, 뭐 변호사님들도 이제 들어가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일본 법무가 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은 좀 일본 업무의 트렌드라든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왜 일본으로 그렇게도 많이들 진출을 하고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유명한 말이죠.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문화권도 동일하고 워낙 문화도 익숙하다 보니까 친숙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도 어떤 특색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멀게도 느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식민 지배 아픈 역사가 있고 뭐 과거사 청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 보니까 여전히 일본이라는 어떤 나라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여전히 계시기도 하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뭐 노재팬 운동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도 상당히 좀 한일 간의 어떤 관계 회복 내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큰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일본계 이제 특히나 그 노재팬 시절에 한국에서 주재를 하셨던 일본인 사장님이나 임원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 당시 이제 뭐 노재팬 그 이제 시기 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들 이제 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문화 교류도 많이 늘고 또 관계가 좀 회복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스타트업 중심으로 일본에도 많이 진출하고 계시고 또 일본 기업에서도 한국에 투자도 많이 하시면서 양국 간의 이런 교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라고 하면 사실 식문화도 많이 좀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초밥이라던가 뭐 돈가스라던가 뭐 일식 요리들이 한국에 많이 또 보급되어 있고 실제 일본에 가서도 일식을 즐기시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아마 일본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들 중 대부분 사실 문화산업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바탕으로 뭐 게임 사업은 여전히 꾸준하게 일본에서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또 한국의 케이팝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으면은 또 제이팝도 한국에서 많이 좀 보급이 되고 또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80년대 이런 이제 일본의 시티팝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감회가 새롭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일본 문화라든가 일본어를 저 어릴 때 많이 접해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일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매니아층 내지는 좀 일본 문화에 친숙한 그런 계층에서 좀 소비가 되어 왔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공중파 프로에서도 이렇게 뭐 일본의 제이팝 같은 노래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또 경연대회에서도 활용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양 국가 간의 이런 교류가 좀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으로 많이들 관광을 가시죠. 뭐 가깝기도 하고 이제 정말 좋은 관광지, 뭐 도시도 좋고 시골도 좋고 뭐 온천 여행, 뭐 골프 여행 여러 가지로 정말 일본이 관광의 성지로 올라오면서 관광도 많이 다니시면서 그만큼 또 한일 간의 교류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왜 일본으로 이렇게 많이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도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비행기로 편도로 한 2시간 30분 정도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전에 공항에서 출발해서 도쿄에서 뭐 한 12시, 1시쯤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뭐 저녁까지 먹고 이제 밤 비행기로 돌아오면은 당일 업무를 볼 수 있는 거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은 서울에서 근무를 보시고 다음 일주일은 일본에서 근무를 보시는 양국 간의 어떤 회사 본사와 지사의 경영을 동시에 하는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도 하시고요. 출장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각종 행사라든가 미팅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어쩌면 이제 일본에서 좀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제도의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한자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의 어떤 이제 서적이나 공문서를 보실 때 한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독해가 가능하신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한자 문화권이라는 점이 정말 한국 간의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랑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느 정도 한자에 대한 이해랑 일본식 한자 발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어의 어떤 발음이라던가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 구조에 대해서만 익히시면은 일본어 커뮤니케이션도 쉽게 이렇게 익히실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인 그런 차이 정도 많지가 않다라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음식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사실 완전 아시아권 중에서도 서로 양국 간의 음식 문화가 워낙 교류가 많이 됐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일본식 음식 입맛에 안 맞으시는 분도 저도 주변에서 뵙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출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체류를 하시더라도 조금은 덜 거부감 있게 현재 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법 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저희 말 그대로 뭐 회사법이나 민법도 포함한 어떤 대부분의 법 체계가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뭐 특정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일본 진출을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경 가능성이라던가 영업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익숙하게 비즈니스를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역시 일본 진출의 하나의 동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죠. 뭐 사실 일본이 이제 버블이 발생하고 나서 35년 이상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금융의 허브로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일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지방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고 워낙 훌륭한 제조업 중심의 이런 중견기업들이 탄탄하기도 하고 또 1억 몇천만 명 이상의 좀 인구 숫자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본 향 내부 서비스만으로도 상당히 영업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시장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이다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좀 언어적 속성 아니면 이제 좀 폐쇄적인 특수성 때문에 완전 이제 비즈니스를 추진하시더라도 이제 일본향 제품 내지는 솔루션,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겠지만, 이 일본의 어떤 글로벌 아시아의 중심지라는 어떤 이런 속성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일본 내에서도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일본으로 진출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일본에서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해외의 유수한 기업들의 일본 뭐 이전을 희망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진출을 장려하고 또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쿄도 차원에서 뭐 스타트업 벤처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뭐 일본의 다양한 이러한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 기업들한테 먼저 POC라던가 아니면 이제 법인을 설립했을 때 특정이라고 하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조금 더 보수적이라서 오히려 이제 뭐 POC를 실시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사기업 중심으로
자기들하고 좀 코드가 맞는 이런 업체들하고 좀 POC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주도로 이렇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초기에 이렇게 일본에 진출하게 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POC를 많이들 좀 강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심스럽고 특히나 외산 솔루션이나 외국 기술 내지는 외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많은 의사결정을 사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안전하냐, 아니면 정말로 실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일본 내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일본 정부기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먼저 이 POC를 해봤다. 이게 있다면은 일본에서 자리를 잡는 데 정말로 많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일본 분들이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도입한서 POC로 온 성과가 있는 이제 솔루션이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기업 차원에서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 중심 POC 연계를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 내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해외 기업의 어떤 기술 유치, 해외 기업의 이 법인 설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부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라는 건물이거든요. 아마 이제 일본 진출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파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를 그 견학하는 코스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쿄도에서 매우 야심차게 이제 설립을 한 이 건물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도쿄도 내에 이 스타트업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뭐 마곡이나 이런 곳에 이제 스타트업 창업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도쿄도에서 이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뭐 실제로 이제 법인 등기 내지는 이 법인 뭐 사무실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해 주기도 하고 회의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이 사전에 이제 입점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랩실도 운영을 하도록 해줍니다. 말 그대로 이 자본력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을 이제 인큐베이팅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실제로 재밌는 점은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이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QR코드를 발급을 받으면 출장을 나온 외국인들도 이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에 가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침마다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걸 열어가지고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뭐 스타트업 분들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요. 근데 사실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주도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뭐 자본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이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쪽에 그 CC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자리를 잡은 성공적인 스타트업 행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매년 이제 개최가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이케 도지사랑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같이 개막식 때 참석을 한 그런 사진인데,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컨벤션에 모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IT 쇼를 하는 이런 이제 행사들이 매년 대규모로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부스 행사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또 일본에서 또 어떤 분야에 또 투자가 가능한지 진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VS라는 행사도 상당히 재밌는 행사인데요. 이게 저도 작년에 네,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사진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토에서 이제 작년에 IVS라는 이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게 일본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중에서 세련되고 재미있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역시 교토를 포함한 이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반주도로 이렇게 교토라는 시내 전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행사고요. 이 행사 기간 동안 부스 행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 이벤트들이 3일 정도 내내 개최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메인 부스 행사가 당연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모인 스타트업, 일본의 젊은 분들이 좀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사전에 부스를 모아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솔루션을 시연하고 또 영업을 하는 부스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스 행사의 뭐 도중이나 끝나고 나면은 일본의 유명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CVC 이런 곳에서 다양한 투자나 강의 세션을 엽니다. 말 그대로 이 교토 내에 건물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이 시간 같은 경우 사전에 설정해가지고 미리 이제 참가자들한테 예약을 받아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를 하고 투자 세션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네트워킹 세션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각자 목걸이 같은 거 달고 이 시간에 1시간 정도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서서 명함 교환 파티를 엽니다라는 어떤 세션이 있으면은 홈페이지 보고 나서 그 자리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서가지고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엄청 영어 가능한 이제 보란티어들이 이렇게 화려한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팻말을 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딥브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제 모임 같은 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셔가지고 아침에 나는 가모가와 강에서 이제 조깅을 하고 싶다. 그런 조깅 모임에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조깅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토다 보니까 뭐 다가를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다가회에 미리 참여를 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일본 교토의 중심부에 있는 술집에서 이제 다양한 모임을 진행합니다. 여기 제가 뭐 일례로 뭐 CTO들을 위한 맥주 파티 공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말 그대로 뭐 CTO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좀 회포를 풀자. 딱 1시간 반 정도만. 아니면 나는 이제 멀테버 뭐 딥테크의 CEO인데 딥테크를 경영하고 있는 CEO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석회를 마시자.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이러한 뭐 리스트에 있는 수십 개의 노미카이라고 하죠. 그 술자리에 대한 공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리 이제 좀 사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첫 번째 모임이 8시 반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10시 반까지 하는 모임을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상당히 일본이 정말로 좀 이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좀 세련되면서도 그만큼 또 일본 특유의 그런 질서 정연하고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미리 이제 플랜대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관료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행사기는 한데 실제로 매우 재미있는 행사고 또 이렇게 상당히 세련되고 젊고 많은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신 행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일본 스타트업의 생태계라든가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뭐 사실 스시테크는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IVS도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참여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일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은 일본 사업을 하려면은 내가 일본어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실 일본어를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꼭 그게 일본어가 이제 필수적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제 일본 비즈니스를 경험하면서 만났던 한국 IT 대표님들 보면은 일본어를 한 개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 그대로 인사말도 못 하시고 일본어를 공부할 관심도 없으신데 무작정 이제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고 보는 솔루션이 일본에서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작정 그냥 일본에 그냥 법인 만들고 싶다. 나 일본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일본 시장이 크다는 의미가 되고 내지는 뭐 그만큼 또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실 슬프게도 일본이 사실 외국어 소통이 그렇게 원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뭐 금융이라든가 뭐 상사 아니면 말 그대로 뭐 이제 아마존 같이 이제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어에 능통한 구성원분들이 많이 재직을 하고 계시고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거부감이 없으신데 대부분의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영어에 좀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단한 수준의 일본어 구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인사말이나 적어도 1분 정도, 3분 내외에 회사를 소개하는 스피치 정도는 좀 일본어로 준비를 해서 능숙하게 하실 수가 있으면은 정말로 좀 일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좀 표현하는 도움이 되고 아이스 브레이킹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본어가 정말로 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현지 직원을 좀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논쟁이 있는 부분이죠. 일본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로 좀 일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일본어보다는 영어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썰이 있잖아요. 뭐 실제로 어떤 부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분들이 상당히 좀 일본어를 잘하는 이제 외국 분들한테 호의적이시고 뭐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한국어를 정말 좋아하고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외국 분들을 만나면 호감도 가지게 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더 잘 들어줘야지라는 마인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능숙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막 열의가 있는 이런 파트너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애매한 레벨이라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솔루션을 영업도 하시고 또 글로벌 이제 지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국가랑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 레벨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사실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를 하시면 좀 임팩트가 클 거라는 저는 생각은 되거든요. 정말로 일본어랑 영어랑 다 잘할 수가 있으시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좀 선호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금 선택을 하셔서 영어도 쓰시고 일본어 쓰시고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미있는 케이스가 뭐 미국에서 유학을 나오셨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거나 뭐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비즈니스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라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영어를 잘한다는 게 상당히 좀 엄청난 스펙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일본어 레벨에서 대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영어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즈니스 영어로 말씀을 나누는 게 비즈니스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가능하면 일본어가 비즈니스 레벨이 된다면은 일본어로 소통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비즈니스 일본어를 쓸 수 있다면은 가장 적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현지 직원의 도움을 통하거나 아니면 현지의 어떤 이제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함입니다. 일본은 명함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일본 영업에 있어서는 사실 명함의 준비랑 명함 교부가 상당히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한국의 리멤버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에는 이제 실물 명함을 서로 교부하는 것이 철저한 비즈니스 매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약에 첫 번째로 이제 고객 방문을 하거나 뭐 소개 자리를 마련하게 되실 때는 가능하시다면 꼭 실물 명함을 교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일본 고객이 있고 일본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피력하실 수 있도록 일본어 명함도 사용하시면은 이미지상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법인에서 쓰고 있는 일본어 명함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 명함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가능하면 일본에서 좀 많이 쓰시는 직함으로 기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많이들 예시로 드는 게 한국에서는 뭐 대표이사, 이사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최채역이라고 하죠. 토리시마리 야쿠라고 해서 일본에서 좀 주로 통용되고 있는 같은 직위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좀 보다 통용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로 명함을 작성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아, 정말 그래도 여기서는 좀 일본 실무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구나라는 이펙트를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의 리멤버 같은 솔루션이고요. 뭐 산사과 에이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산사는 대신에 기업이 일단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에이트는 이제 우리의 리멤버처럼 그냥 개인이 쓰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산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계정이 있어가지고 뭐 영업직이든 뭐 사무직이든 간에 이 산산의 솔루션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외부에서 사람 만나고 왔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산산의 솔루션에다가 그 명함을 등록을 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너가 만나고 온 고객은 그 회사의 자산이다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떤 회사의 명함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말 그대로 좀 네트워킹용 내 개인 명함을 네트워킹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은 많이들 아마 활용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진짜 클래식한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가방 들고 브로셔 들고 찾아가는 영업이 아직까지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완화되기도 하고 젊은 분들이 스타트업 경험도 많이 늘어나시면서 엄격한 복장이 지금도 통용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뭐 100%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도 약간 경험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일본에서는 적어도 첫 방문에서는 이제 적어도 세미 정장 이상의 비즈니스를 위한 정장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에 제가 AI로 생성을 한 화면이고요. 왼쪽이 춘추복이고 오른쪽이 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쿄에서 마루노치 이런 곳에서 지하철 지하도로를 걸어가시면은 거의 이런 비슷한 유형의 큰 백팩을 메고 정장을 입고 지친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만큼 좀 표준적인 게 어느 정도 이런 좀 비즈니스 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좀 정장을 입고 다니면은 좀 고루하다. 여의도 금융권이나 뭐 변호사들 제외하고는 좀 정장을 잘 안 입는 분위기긴 한데 일본은 조금 더 클래식한 영업이 통용되는 나라다 보니까 가능하면 복장은 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이제 명함과 이제 회사 소개 자료, 가능하면 좀 작은 선물을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놓치시면 안 되시는 게 일본은 즉흥적인 어떤 비즈니스 미팅이 잘 성립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친한 사이면 모르겠어요. 이미 구면이나 뭐 유학 때 만나셨거나 아니면 워낙 뭐 터무니없는 관계라서 나 잠깐 도쿄에 지금 와 있는데 시간 되면 볼래? 이 정도 좀 사교적인 모임? 아니면 정말 절친한 의사결정권자끼리 만날 때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뭔가 비즈니스 미팅으로서는 최소한 이메일 같은 걸로 한 달 전에 사전에 이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짜 뭐 일주일 전? 아니면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이제 일본 도쿄에 가는데 미팅 할까요? 라고 하면은 뭐 대놓고 싫어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아마 매우 곤혹스러워 하시거나 미팅이 아마 성사되지 않거나 이제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달 전에 사전에 좀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미리 스케줄에 넣어 놓는 게 이제 일본에서는 영업 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다음에는 메일을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지난번에 이제 미팅 조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메일을 먼저 보내는 게 좋고, 혹시라도 뭐 일본에서 먼저 메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정말 정중한 답신을 또 보내고, 가능하면 또 언제 한번 인사드리겠다. 이런 여지를 남기면서 꾸준하게 연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일본은 정말 철저한 신뢰 기반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분들이 일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빠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서로 코드가 맞고 이제 너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같이 하면 대박 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즉흥적으로 막 MOU도 체결하시고 막 이제 같이 그 정보 사업도 막 도전하시고 컨소시엄도 막 쉽게 만드시고 막 그러시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정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과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이런 기업분들이 많으신데 그 기업의 대표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일본 사업은 정말 10년 이상 봐야 된다. 정말 10년 이상 씨를 뿌려야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 과정에서 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좀 지쳐서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좀 아쉬운 결과를 남기시는 이유가 일본 기업의 이런 문화랑 속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답답해 하시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기업 문화의 어떤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일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일본 사업에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제 최초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된 다음에는 꾸준하게 메일을 드리고 뵈러 가고 연락을 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몇 번씩 만나고 실제로 가능하면 좀 일본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도 계속 이제 홍보 활동도 하시고 좀 자주 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레퍼런스가 쌓이고 매우 간단한 계약 내지는 간단한 PO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큰 솔루션 계약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이 철저하게 또 인맥 사회다 보니까 또 이제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제 좋은 분들 연결돼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한국과 유사하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렇게 신뢰관계를 얻기 위해서 좀 많은 인구의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정말로 좀 이제 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본 분들은 거절을 안 하십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싫은 기색을 잘 표현 안 하시거든요. 단지 좀 말수가 없어지실 뿐이죠. 보통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일본 분들은 뭐 그냥 미소를 띠면서 이제 뭐 좋네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한번 사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분들은 그 거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 그 동의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적극적이 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니까 젠틀하게 잘 들어주시더라. 우리 솔루션에 관심이 많아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한국 쪽 입장에서는 이미 약간 미래는 저 일본 기업한테 우리가 납품하는 미래까지 생각을 하시고 막 달려드시거든요.
계약 언제 할래? MOU 언제 체결할래? 내가 초안 보낼까? NDA부터 작성하자. 그러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일본 기업들은 이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좀 그냥 알아보자는 취지인데 아니면 아직 우리 내부 결제 프로세스상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어려운데 이거를 말로 표현 못 하시다 보니까 쭉쭉 이제 그냥 계속 이제 돌려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아, 뭐, 잘 지내시죠? 뭐,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좀 준비가 되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거절의 의사표시고 가능하면 좀 한동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인데 한국 기업들은 잘 인지 못하시다 보니까 더 막 달려들죠. 그동안 관심 있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 뭐 윗선을 내가 설득하겠다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약간 차단 당하실 확률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MOU가 됐든 뭐 간단한 형태의 뭐 협력 관계가 됐든 정말로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 고객이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템포 조절을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 법인을 만드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좀 주변 일본 사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일본 사업에 뜻이 있다면은 좀 최대한 빨리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고 그 실체가 없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거리감을 느낍니다.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일본 분들이 실체가 없으면 거래 관계를 트는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사실 한국 스타일이나 뭐 미국 스타일로 우리가 우리 기업 시리즈 C를 받았고 대한민국에 뭐 다운로드를 뭐 몇십만 개 다운로드 받았고 우리가 업계 1위다. 막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으면은 뭐 사실 현지 법인이 없으면은 그냥 지루하고 고라합니다. 내가 우리 기업에 대해 우리 회사니까 너무 막 멋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일본 내에 실체가 없으면 난색을 표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오다구에 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뭐 시부야나 이런 곳에 이제 이 사무실을 개소한 다음에 자본금 2천만 엔의 현지 직원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일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아 정말 진지하게 일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구나. 진전성이 있구나. 그리고 일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한 틀 안에서 계약서를 체결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경영진이나 위에 선에서도 일본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뭐 POC를 한다거나 뭐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자본이 들더라도 일본 법인을 만드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 법인이 아니더라도 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형태라도 뭔가 좀 일본 영업을 본격적으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코토라 재팬이나 일본의 워낙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센터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법인 등기라던가 뭐 설립 관련해서는 좀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깨알같이 저희 로펌의 홍보를 좀 하자면은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유수의 이제 로펌들과 회계법인과 이제 협업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현지 진출하실 때 올인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이를테면 규제 리스크라든가 일본에서 전개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를 일본 로펌과 같이 진행을 해서 검토를 도와드리고 또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 일본 로펌을 경유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뭐 세무라든가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M&A까지 포함해서 필요하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직원의 채용 필요성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현지 언어로 일본어로 응대가 필요하고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아날로그 업무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펜으로 적어가지고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보험 접수 이런 것도 다 이제 일본어로 수기로 작성을 하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직원이 없으시면은 사실 좀 법인 운영 자체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편물도 받으셔야 되고 고객이 필요하면 또 회의실 예약부터 해서 응대도 해야 되고 완전 아날로그 영업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일본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현지 직원 채용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뭐 이를테면 방이 있어야 되고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법인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오피스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등기 요건도 엄격하게 조금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이제 건물의 입지랑 지명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이제 가스미가세 빌딩이나 뭐 마루노치 빌딩, 뭐 요즘 핫한 뭐 아자부다이 빌딩 이런 곳에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국에서 규모가 있는 회사가 들어왔구나 아니면 이제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실제로 코트라 재팬이라든가 한국 뭐 콘텐츠 진흥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주요 빌딩에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빌딩에서 입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본력이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공신력이 있거나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다들 들어본 이런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좀 초기에 진입 요건이나 아니면 자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영업에 고려가 될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시면은 많이 당혹스러워하는 것들이 일본의 주요 은행이라고 하죠. 메가뱅크, 뭐 미쯔비시라든가 미즈호, 네, 미쯔이 시미토모 이런 3개 시중은행을 보통 메가뱅크라고 하는데 이 메가뱅크 계좌를 요즘 들어서 더 만들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진짜 거부를 당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의 자회사가 계좌 개설을 빠꾸막을 맞은 이제 전력이 있는 걸로 이 사례가 있을 정도로 계좌 개설이 참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이제 개설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계좌 개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는 얘기가 사실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국내은행 일본 지점, 뭐 신한은행처럼 이제 일본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은행의 브랜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입 장벽 낮은 온라인 은행을 먼저 개설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퍼포먼스를 진행하시면서 메가뱅크 쪽으로 계속 개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R 제도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보다는 조금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규제가 약한 편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일본과 한국 중에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퇴직금이 일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한국 파견 직원이나 한국 관련된 직원한테만 퇴직금을 주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뭐 자회사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일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막상 일본에 제도가 없는데 또 예외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미묘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 많이들 적용하시잖아요. 특히나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좀 많이들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정잔업 수당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포괄을 임금제처럼 그냥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근로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임금제랑 유사한 이런 형태를 쓰더라도 결국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잔업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정산을 하는 문화다 보니까 잔업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어떤 관리 제도 그리고 이제 잔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건 역시 나중에 근로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좀 꼭 한국식 스타일로 무조건 이제 한국 본사의 스타일로 또 일본식 HR 제도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일본 기업들이 쓰시는 것들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채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일본에 맞는 그런 HR 제도를 좀 많이 채택을 하시는 것도 분리해서 보시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실무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분들은 근무할 때는 철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잘 안 봅니다. 스마트폰도 안 보고 본인들이 딱 근무할 때는 이제 철저하게 보고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뭐 10분, 15분 정도 관공서를 갔다 왔다. 이렇다면 이 시간은 내가 뭘 했다. 휴게 시간은 어땠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보고 나서 근무 시간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야근이나 뭐 잔업 관리라든가 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사실 접근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문화적인 부분에서 한일 양국 간의 이런 문화적인 차이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고 또 일본 분들은 또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공과사가 철저하고 본인들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한국의 기업에 근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점이라든가 이 기업이 일본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시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본 분들은 철저하게 뭔가 매뉴얼을 주시고 이대로 우리 회사가 하면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플랜을 제시해 주시면 성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뭔가 유연한 자세로 같이 한번 우리 일본 시장을 개척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은 일본 현지에서 직원 관리라던가 좀 아니면 이제 좀 성과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이제 중요점들은 제가 한번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일본 본부는 사실 좀 변호사님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일본계 기업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일본 본부를 경험하시거나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일본계 기업의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초점을 맞추시면 배경 지식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꼭 법무만이 아니라 일본계 회사의 특징인데요. 한국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진짜 정말로 전통적인 산양식 보고 체계입니다. 사원부터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임원까지 쫙 이렇게 결제 라인이 있어서 도장을 쫙 찍는 문화가 아직까지 일반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단계마다 무수히 많은 지리매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선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위에서 여기는 뭐 한번 물어봤어? 아니면 이제 이 관점에서는 검토해봤어? 저기 뭐 로펌이나 회계법이나 이거 물어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이렇게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건에 대해서 이제 좀 회신을 해드렸더라도 뭐 위에 선에서 또 다른 추가 질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좀 결제를 받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요. 이제 특히나 로펌 입장에서는 좀 질의 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실제로 뭐 신규 투자라던가 뭐 신사업, 뭐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무수히 많은 설득 과정과 또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도 일본 본사가 컨트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법인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본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조재원분들이 또 순환 파견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해외 조재원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또 다음에 오시는 후임 리더분들과의 어떤 관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업 전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소송을 잘 안 합니다. 일단 소송을 많이 꺼리는 문화가 있고요. 특히나 기업 차원에서 막 이제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형사 고소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사실 그 대기업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자체를 많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 같은 거를 선호하시고 네, 지단이라고 하죠. 밖에서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합의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계약서 레뷰라던가 규제 검토, M&A 자문 이런 계약서 중심, 자문 중심, 규제 검토 중심의 업무가 대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사실 한 4대, 5대라고 하죠. 큰 로펌들이 기업 자문 시장을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좀 50에서 100명 규모의 중견 로펌이 정말 몇십 개가 존재하고 지방에도 오사카나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이런 로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 분야라던가 뭐 지방 균형 발전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탄탄하게 문자 말 그대로 매출액이 나오는 중소기업을 자문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또 공직 변호사 학계가 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정관 변호사라는 개념이 사실 일본도 없지는 않지만 뭔가 정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분야에서 뭔가 개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영업성을 추구하신다기보다는 당연히 일본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그런 공직 변호사님들의 이런 변호사 업계 진출이라던가 적극적인 홍보가 한국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또 학계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어떤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좀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교수님들의 어떤 이런 학술적인 권위가 상당히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수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법무 관련해서는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라는 계약서 조항이 있거든요. 아마 일본계 기업에 계시거나 이제 일본 계약서를 검토하셨으면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야쿠자 같은 폭력 조직과 이제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증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이 계약 조항은 말 그대로 이제 그만큼 일본의 어떤 역사의 특수적인 상황이 고려된 계약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폭력 집단이 일본의 약간 좀 암흑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하 경제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양지에 있는 기업만이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매우 일본 사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용과 같이라는 유명한 비디오 게임이고 아마 일본 문화나 좀 일본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게임이라고 생각되는데 말 그대로 야쿠자 세계를 다루고 있는 엄청 유명하고 재밌는 비디오 게임이거든요. 여기 나오면 뭐 이렇게 뭐 주인공인 뭐 키류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 멋있는 형님인데 이렇게 사시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는 야쿠자라든가 폭력 조직과 조금이나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이 계약서에도 우리는 이제 반사회적 세력과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보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뭐 야쿠자랑 친분이 있거나 뭐 지분 관계가 있으면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되고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 업계에서도 형사 사건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조폭 누구랑 뭐 알고 있다. 뭐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사건 했었다. 내 주변에 주먹 쓰는 애들이 있는데 뭐 내가 다 좀 제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남자들끼리 헛살 같은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주변에 내 지인의 지인 중에 야쿠자가 있다라는 말만 해도 좀 상당히 좀 사회관계에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그대로 분리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지인이 야쿠자다? 아니면 내 지인 중에 힘 좀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장난적으로 뭐 술자리 농담으로만 얘기해도 일본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좀 위험한 사람 같아. 좀 질이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 계약적 조항 검토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일본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마 일본계 기업이랑 거래하실 때 계약서 조항 보시면은 한번 이 웨비나를 떠올려 주시면은 오늘 제가 강연하셨던 거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좀 트렌드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일본도 여전히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AI가 핫합니다. AI가 정말 핫하고요. 뭐 실제로 택시를 타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의 한 80%가 AI 솔루션 광고입니다. AI 솔루션 도입해서 뭐 HR이 어떻게 선진화됐다, 뭐 고객 관리가 가능한 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막 AI 솔루션이 정말로 막 이제 활발하게 인기가 많고요. 앞으로도 일본 산업에서 AI가 정말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데이터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목적 자체가 실제로 AI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잘 모여지는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화를 해서 이제 AI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일본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많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본도 리갈 AI가 핫해가지고 오히려 한국보다 한 2, 3년 정도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리갈포스라는 유명한 메이저 솔루션 운영하고 있는 이제 리가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상당히 성공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진출까지 한 상황이고요. 뭐 기업 가치가 뭐 1조 원씩 이상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요즘은 AI 에이전트가 핫하잖아요. 실제로 이제弁護士.com이라는 변호사 플랫폼 기업에서 이 상담 데이터랑 자본력 활용해서 일본의 이제 앤더슨 모리앤 트레토모라는 이런 일본의 대형 펌이랑 같이 좀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뭐 리갈 브레인 같은 이런 에이전트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이렇게 변호사 업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AI 기술이 좀 보급되고 있다.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분야가 있는데 막상 제가 뭐 AI 산업이 일본에서도 이제 핫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좀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장려도 하고 있고, 일본 VC에서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는 이 딥테크. 딥테크는 말 그대로 신소재랑 에너지, 뭐 바이오 이런 분야인데요. 이 딥테크가 사실 일본의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부분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하실 때 당연히 뭐 IT 솔루션, AI 솔루션도 일본에서 상당히 좀 잘 먹히는 분야긴 하지만, 일본에서 정말 관심이 많고 많은 기업들이 좀 CVC 레벨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딥테크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의 집중도가 높고 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데 일본 분들이 사실 인내력이 대단하시다 보니까 딥테크의 또 소재 역량이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딥테크가 상당히 매우 이제 투자가 활발한 영역이라고 보시면은 나중에 좀 플랜을 짜실 때 그 참고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이제 일본 뭐 지자체라든가 좀 VC 분들한테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전달을 받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딥테크가 일본에서는 가장 핫하다 정도. 네. 그 마무리인데요. 뭐 사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일본 시장이 매력이 있고 또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일본에 진출한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뭐 장표를 좀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워낙 잘하고 계신 기업들이도 하고 제가 뭐 특정 기업들 이렇게 제가 장표에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채널톡이라던가 강남 언니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상장을 해버린 데도 있죠. 올리브 유니언 같이 보청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예 일본에서 상장을 하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또 콘텐츠 회사들도 많이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캐플릭스처럼 이렇게 렌트카 회사인데 일본 시장을 이렇게 많이 장악을 한 이런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일본에서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DNA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또 일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열린 마인드로
이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적극적으로 시도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혹시 뭐 법률적인 어드바이스라던가 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린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말이 많아져가지고 일단은 뭐 Q&A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제한적이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2, 3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일본 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본 산업에 대해서 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좀 더 제가 재밌게 강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 말이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100%좀 전달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 사죄를 드리고 언제라도 혹시 일본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제가 또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하게 이메일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주시면은 제가 이제 좀 잘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였는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든 좀 저희가 잘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팅창 기준으로 해서 일단 우선 현장에서 제가 Q&A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 보이고 오늘 좀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